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48회, 이제 1989년을 마무리 짓는 4부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백인철 선수의 1차 방어전 론 에세트 경기까지를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은 김봉준 선수의 2차 방어전 존 아리프 선수의 경기부터 또 89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기들을 같이 얘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 그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WBC 국제심판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싱의 이성열 이사님도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복싱 팬이신 김영무님도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모든 면에서 많이 알고 계신 장원재 박사님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재 세상만사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PPL이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봉준 선수가 1차 방어전을 그 이삼중 선수와 국내 최초의 그 WBA, WBC 그 양대 기구의 세계전으로 치러냈고, 이제 좀 완숙의 경지에 다다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존 아리프를 맞아서 포항에서 2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아리프 선수는 인도네시아 선수죠. 그래서 이 전에 이제 그 나파케트한 차이, 그 잠시 후에 최정환 선수와의 시합 때 거론될 그 케트한 차이의 1차 방어전 상대로 나갔었는데, 뭐 별다른 특징이 없고, 이 당시에 김봉준 선수는 세계 챔피언이 되고 이제 평가가 더 급상승하고, 방어전 1차 방어전 끝내고 그 어떤 평가가 훨씬 더 그 급상승하는, 그러니까 최전성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네. 봐야죠. 그래서 이 시합도 뭐 일방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레프리스도 TKO로 이기죠. 이 경기는 그 원펀치 KO죠. 원펀치 KO. 사실 그 기억이 안 나네. 정말 대단히 그 좀 KO 씬이 좀 전율적인 네. 경량급에서, 그것도 최경량급에서 아리프가 치고 들어오는데 그 김봉준 선수의 라이트 훅이 안면에 제대로 맞다. 들어갑니다. 예, 그렇다. 그래서 예. 아리프가 다운됐다가 일어는 나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계속 레퍼리 비틀비틀 스톱이, 그렇죠. 어렸죠. 그래서 걸린 이 경기죠. 선수는 어쨌든 그 케트완 차이와의 시합 때도 뭐 KO는 안 당하고 다운도 안 당했었는데, 김봉준 선수에게는 뭐 그 KO패를 당하면서 김봉준 선수의 평가가 더욱 그 올라간 뭐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이때 방송 해설을 누가 하셨죠? KBS에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이 당시 뭐 김동명 왜 그러시죠? 김동명 씨나 김동명 선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김봉준 대 어거스틴 가르시아 때 김봉준 정말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결정전에서 억울하게 패할 때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었다. 그리고 1차 방어전 할 때는 결정전 할 때보다 훨씬 더 늘었다. 그리고 2차 방어할 때는 저 정도 기량이면은 굉장히 지금 세계 수준이다. 근데 그렇게 그 일반 관객 입장에서도 김봉준 선수의 성적 상승, 실력 상승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기량은 아마 그 미니멈급에서는 거의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었어요. 네, 오히려 라이트 플라이급으로 올려도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김봉준 선수의 이 골격이 그 미니멈을 유지가 되나요? 정신력이죠, 사실. 그래서 그 골격은 그 미니멈 골격이 아니거든요. 장신이잖아요. 장신에다가 감량폭이 되게 컸다고 그 들었어요. 장신데다가도 결코 슬림한 체형이 아니고 가슴도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김봉준 선수 그 당시 시합 보고 야, 좀 미니멈 체중을 어떻게 빼지 그 생각을 했는데, 스태미나를 보면 또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예전에 KBS 명불허전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 김봉준 씨가 나왔는데, 김봉준 씨가 몇 킬로, 자기가 17킬로까지도 감량을 해봤다고 얘기를 하고, 대단하네요. 그냥 링 기둥에서 물구나무 서서 푸시업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몸을 자극을 그 당시에 봐도 골격이 이게 미니멈 골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때는 아니고 90년인가 언제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KBS가 파업을 해가지고 일정이 연기된 적이 있거든요. 일주일 연기가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연기가 됐다가, 근데 김봉준 선수가 한 번 더 연기하면은 타이틀이고 뭐고 나 그냥 안 하고 만다고. 체중 유지.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이성열 이사님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시합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봤습니다. 봤는데 그냥 통쾌하고 김봉준 선수가
잘하면 롱런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만한 또 실력도 실제로 또 갖춰져 가고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네요. 그렇군요. 역시 김봉준 선수가 그 챔피언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기량이 그 상승하는 모습은 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그런 연습량이 뒷받침이 되면서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으로 그 갖춰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일 뒤입니다. 그 IBF 주니어 플라이급 초대 챔피언이었죠. 그 최저만 선수가 한 체급을 낮춰서 태국의 나파 키아토안차이에게 도전장을 던졌어요. 그때 WBC 스트로크 타이틀 매치입니다. 자, 이제 이 시합이 이에 그 백인철 오벨메이와스의 시합과 더불어 가장 강렬한 KOC. 예. 아주 정말 보다가 놀랄 정도의 그 경량급잡지 않은 KOC이 나왔던 시합이죠. 근데 최정만 선수가 먼저 한번 다운 당하지 않나요? 약간 발에 걸리는 것 같이 네. 스립 같이 걸렸는데 이 시합은 사실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게 키트한 차이가 굉장히 물이 올라 있을 때예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 이오카 그러니까 WBC 초대 챔피언과 이제 3번을 싸우죠. 첫 번째 시합은 그 이오카가 그로기인 상태에서 그 종료공을 빨리 친 것, 그다음에 판정의 문제 때문에 이제 WBC에서 재시합을 지시해서 2차전에서 이제 챔피언을 획득하고 마지막 그 러버 매치 3차전에서 이제 KO로까지 이끌면서 이제 그 새로운 태국의 강자로 부상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최저만 선수의 승리를 그렇게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시합인데 시합은 뭐 다운이 한 번 있었지만 약간 스립성이었고 그 거의 그 키트한차의 넋을 빼는 그런 그 KO신을 연출을 해내죠. 네. 제가 이 시합 보고 좀 시합 전에 키트한 차이가 입장을 하면서 재채기를 한번 하는 모습이 있어요. 재채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좀 추워서 한국 날씨 11월 달 기후에 잘 적응이 안 돼서 재채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 왠지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어서 잘하면 최정환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예상도 하고. 근데 나는 저는 이 시합이 이게 서울 어디서 잠실체육관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서울 호텔 아니었나요? 아니, 체육관 같지는 그렇게 않은데. 꼭 대관중이 온 그러네? 시합장은 아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관중이 되게 없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무역회관 아니 그래서 저기 내가 이렇게 보면서 단층이라 그래요, 그게. 이게 세계 타이틀 매치 아닌 것 같은데. 체육관은 아니었던 하여간 기억이 근데 굉장히 사람이 유난히 네, 없다는 약간 좀 느낌을 받고 야 저렇게 재밌는 시합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최경량급인데다가 뭐 그 당시엔 쭉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아주 그 기라성 같은 세계 챔피언도 있고 또 최정환 선수가 상대적으로 부산 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뭔가 지명도도 좀 떨어지고 해서 사실 시합 전에는 뭐 크게 주목은 못 받았던 시합 같은데 시합은 아주 그 그렇죠. 통쾌한 승리가 됐죠. 이렇게 펀치력이 있는 선수가 아닌데 다운을 한번 뺐고 마지막에 또 KO신 연출하는 거 보면 굉장히 묵직한 주먹이 나가서 그래서 거의 KO 시합을 신신 KO 네, 비슷하게 굉장히 네, 셌어요. 멋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역회관 특설링이네요. 무역회관에서 했고요. 코엑스 있는데 아닌가요? 그렇죠. 코엑스가 그렇죠. 예전 그렇죠. 근데 무역회관. 이렇게 호텔 같은 그렇게 아주 그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아니고 약간 체육관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하여 관중이 되게 없었어요. 관중석이 없었어요, 따로. 단층이어서 네, 아마 그런 컨벤션 느낌이었을 센터. 거예요. 회의장이었어요. 전시장. 네. 거기가 문성길 코나도 했던 그 장소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하여간 유난히 관중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최정환 선수는 굉장히 그 잘할 때는 진짜 너무 잘하고 또 좀 엉기는 시합은 엉겨서 좀 기복이 심했던 것 같고 그 한참 때는 뭐 그 라이트 플라이에서 장정구 선수나 유명훈 선수와 견주어도 그 뭐 이렇게 손색이 없는 그런 때도 보이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아주 그 전혀 딴 사람 같은 시합도 보이고 뭐 했던 선수인데 어쨌든 이 시합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최정환 선수의 베스트 시합 같습니다. 네. 이 시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었어요. 아 정말 사실. 연타를 정말 잘 때리더라고요. 파워풀한 그 롱훅 스윙이 예. 그렇게 강렬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파가 나중에 다운됐는데 그 거의 엉덩이로 바운드가 한번 되는 것 같이 아주 그 중량급 어떤 KO신 같은 KO신이 나왔던. 키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팔 길이도 짧으니까 일단 파고 들어서 거의 풀스윙하듯 팔을 그 풀스윙을 맞더라고. 그걸 또 맞더라고. 그러니까. 최정환 선수가 찬스를 잡았다 싶으면 펀치를 내는 게 아니라 펀치를
그 아낀 상태에서 그냥 뛰어 들어가죠. 뛰어 들어가서 이제 사정거리 안에 넣고 휘두르는. 그래서 독특한 어쨌든 스타일이 뭐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머리 그 물보라가 튀면서 거의 그냥 바운드가 되면서 다운이 돼가지고 정말 그 키트 한 차이가 그 어처구니없 넋이 나간 표정을 졌던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키트 한차이는 이 다음에 또 오아시한테 한번 도전해서 KO로 지나요? 판정으로 판정으로 또 네. 한 체급 올려서 곤잘레스. 곤잘레스한테는 아주 무참하게 그냥 2회 KO 되죠. 그렇죠. 네. 그 뒤로 좀 사생활이 좀 되게 안습이었다는 얘기도 듣고. 뭐 약간 연예계 진출도 해보는데 이 선수가 왜 그랬냐면은 이호카의 3차전이 나름 강렬했어요.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 정도였는데 이 최정환 선수 시합 전에 이호카의 3차전이 굉장히 강렬했고 1차전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고 KO도 나름 뭐 잡기 힘든 이호카를 그 마지막 3차전에 잡았으니까 했는데 이 시합은 하여간 최정환 선수의 아주 멋진 경기였어요. 최정환 선수만의 멋진 경기가 아니라 참 저 세계 타이틀 매치를 세계 타이틀을 따라내는 경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경기 중에 또 상위에 좀 랭크되는 것 같아요. 박찬영 대 무구르마라든가 뭐 이런 경기라든가. 그리고 최경량급에서 마지막 라운드 KO가 나왔다는 게 11라운드. 그렇죠. 인상적이었죠. 국내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 KO로 타이틀을 획득한 게 두 번이 있었죠. 정기영 선수랑 정기영 선수. 신인섭 선수였었는데 그 메이저 기구에서는 이제 첫 그 케이스였고요. 아무튼 최정환 선수가 두 체급 재패를 이때 이제 두 번째죠. 홍수환 챔피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렇죠. 두 체급을 네. 재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3일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박찬영 선수가 다니엘 사라고사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경기는 인천에서 벌어졌어요. 네. 이 경기는 끝나고 나서 박찬영 선수가 그 소감을 딱 한마디만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기 싫다. 이긴 시합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아무 논평도 하기 싫은 그, 가슴 아픈 경기입니다. 2대0 판정 나왔는데 이 시합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승훈 사라고사전보다 더 근접했던 더 이겼던 경기 같은 경기였고 이 박찬영 선수가 이제 그 바스케스에게 WBA 팬텀 타이틀을 뺏기고 이후에 재기를 하고 약간 좀 틀려졌다고 해야 되나 파워업이 됐죠. 그래서 연속 KO 4연속 KO인가 5연속 KO를 재기전을 거두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승산이 있는 경기로 봤고 실제 시합에서도 중반 이후는 굉장히 그 우세를 점하고 시합이 끝났을 때 분위기는 이긴 것 같은 분위기. 하지만 판정은 2대0. 그래서 아주 아깝게 졌고 저는 그냥 얘기가 반복되지만 이승훈 선수와 사라고사 시합보다 더 아까웠던 그런 시합으로 기억이 됩니다. 경기 끝나고 박찬영 선수도 손을 들었고 관중들도 굉장히 이겼다 그랬는데 판정 결과 첫 번째 심판이 무승부라고 그러니까 관중들이 웅성웅성했던 기억이 있고요. 경기 전에 이제 박찬영 선수가 바스케스한테 졌을 때 실수를 자기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스타일이고 밥이 보약인데 바스케스전 때는 보약을 먹어서 그게 뭔가 몸에 좀 안 맞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 먹던 대로 밥을 잘 쥐어서 잘 먹었다. 그래서 밥심으로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경기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이 사라고사란 선수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참 누가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안 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3번 왔었죠. 3번 왔고 일본은 도대체 몇 번을 간 거야. 다스요시와 2번. 하라다. 또 누구하고 했더라? 3번 갔네. 하다나카. 하다나카 4번. 그러니까 일본도 계속 불려야하는데 이 선수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모라레스한테 잡히는데 뭐 특징은 없지만 정말 그 성실한 복싱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그 터프니스. 그래서 굉장히 그 외모와 터프리스가 어울리지 않나요? 외모는 그 굉장히 터프할 것 같은 아니 이미지 아닌가요? 터프하고는 좀 틀리고 좀 더러울 것 같이 되게 생겼는데 아파 보인다는 네. 느낌. 약간 좀 이렇게 노쇠해 보이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네. 한 대 꽂으면 넘어갈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뭐 저번에도 한 번에 얘기한 게 있는데 뭐 저 외국에서 얼마 한 7, 8년 전에 만났더니 한국 일본에서 번 돈으로 가발해 가지고 더 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반가워해요. 또 돈을 많이 벌게 해줬는데 부자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누구라도 이길 것 같은데 결코 물리치지 못하는 뭐 그런 복싱을 하던 선수였고 어쨌든 지금 뭐 장 박사님 얘기했지만 이 시합은 정말 잘 싸웠는데 정말 그 아쉬운 판정이 나왔던 그런 시합이었어요. 저도 제일 한번 다시 보고 싶은 시합 중에 하나인데 어떠세요? 뭐 한 3점 정도 이겼죠. 역시 점수가 바로 나오는구나. 이승훈 선수가 정확히 따졌을 때 무승부라 그러면 그건 정확한 점수 그 판정 결과가 맞고 이 시합도 정확하게 내린다 그러면 3점 정도는 박찬현 선수가 이긴 시합이 맞습니다. 이건. 시합은 이 경기는 몇 점 졌다고 나왔죠? 메저리티 디시전일 때? 2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한 스코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스코어는 다 기억을 못하니까 스코어는 한번 봅시다. 근데 사실 이 경기가 정순현 선수와 카르도나 경기를 국내 팬들이 정말 그 판정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하다고 봤어요. 그렇죠. 이날 스코어는 저지 둘이 115 대 113, 116 대 115, 한 점 두 점 차로 사라고사 이겼고 한 명이 116 대 116이 나왔네.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로비의 탓인지 아니면 사라고사가 그 WBC 본부국인 멕시코 선수여서 그런지 뭐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그 프로모션도 동아 프로모션이거든요. 근데 동아 프로모션이 사실 WBA와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고 WBC는 처음이죠. WBC는 생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뭐 가설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봉준 선수와 레오 가메스 경기랑 거의 비슷한 국내에서 벌어진 가장 잘못된 점 리버스 홈타운 디시전이 아닌가. 저도 이때 좀 많이 분개했었어요. 근데 이 시합 끝나고 그런 건 있었죠. 이 시합 끝나고 발표가 이제 이승훈 선수가 또 한 번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네, 이승훈 그래서 선수가. 아이 아깝지만 다음에 이승훈 선수는 이기겠다 또 이런 또 그런 또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라고사는 이제 반탐 세계 챔피언도 했고 그래서 사라고사는 시합 후에는 이제 이승훈 선수와의 제2시합에서 이기면 뭐 페더 쪽으로 진출하겠다 뭐 그런 계획도 밝혔는데 결국은 이승훈 선수와의 제2시합은 뭐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슈퍼벤텀에서 계속 한 번 빼앗겼다가 다시 또 세 번 챔피언. 뭐 뺏겼다가 그랬어. 뭐 프랑스 가서 뺏겼다가 뭐 저 폴방케한테 뺏겼다가 다시 찾고 저기 가서 뺏겼다가 찾고 모랄레스한테 진 거는 뭐 세월에 넘어갔다고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세대 교체죠. 이 멕시코에서 사라고사하고 페다급의 그 마누엘 메디나는 네. 완전히 생계형 세계 챔피언이라 여기 가서 뺏겼다 저기 가서 도로 찾고 저기가 다 그게 기억도 안 나더라고. 그래서 막 하도 복잡하게 막 뺏겼다가 찾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사라고사는 한결같이 WBC만 고집하는데 메디나는 IBF로 좀 갈아탄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메디나는 원래 IBF 태생이죠. 원래 처음이에요, IBF 태생으로 좀 오래 방어전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 그거 뺏기고 뭐 WBO 하메드한테 도전했다 뺏겼다가 뭐 WBC 가서 또 소토 뭐 누구죠? 무슨 소토지? 세자르 소토 이기고 아니요, 저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알레한드로 곤자레스를 또 이겼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알레한드로 곤자레스가 그 메디나한테 질 선수가 아닌데 완전 생계형으로 해서 거미줄에 걸렸네요. 그리고 그 전혀 멕시칸답지 않은 그 어떤 스타일에 둘이 좀 그러네요. 그 메디나하고 사라고사가.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그 연말에 아쉬운 또 그 승부를 보게 됐죠. 이때 이제 박찬현 선수가 지고 나서 결국은 일본으로 스카웃이 됩니다. 네. 그 구시마 사네이라는 그 찬영이 이제 사네이 일본 이름으로 풀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쪽 가서 두 번인가를 KO로 이기고 케어로 연속이고 정말 이때는 기량이 만개했었어요. 일본에서도 완전히 그 상대를 가져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말 결국 그 일본 측이랑 비즈니스가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그 약속이 지켜지지 그러니까 않았는지. 그게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중도 하차하고 흐지부지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대로 은퇴했습니다. 그때 뭐 펀치라인인가 어디 복싱 매거진인가 패더를 올려서 박용균한테 도전한다는 그 얘기도 기사가 있었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참 아쉬워요. 슈퍼벤텀급 이 타이틀은 박찬현 선수가 가지고 왔다고 생각된 타이틀이었는데 결국은 손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염동균 선수의 허리에 떠나서 영원히 오질 않는데 한 번이라도 보니까 주니어 패더 슈퍼벤텀급에서 좀 억울한 판정을 많이 당했네요. 염동균 리아스코 경기도 뭐 그렇고 정순영 카르도나도 정순영 카르도나 그 일차전. 경기도 네, 같은 그 급이고 안타깝습니다. 이승훈 또 사라고사도 그렇고. 그렇기도 하고 홍수환 회장은 뭐 아쉬울 게 없었네요. 아, 뭐 판정으로 뭐 아쉬울 일은 없었죠. 네, 판정을 아쉬울 일은 없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6일 뒤입니다. 가슴 그 아픈 시합이네요 진짜.
이여루 선수를 꺾고 그 라이트 플라이급에 새롭게 이제 존재감을 과시했던 움베르토 곤잘레스를 맞아서 돌아온 장. 안 된다고 생각이 될 이건 완전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했고 뭐 실제 채점도 뭐 120대 119대 뭐 118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보니까 완패죠. 완패죠. 예, 일방적으로 완패고 밀렸어요. 곤자레스가 이어루와의 시합과는 또 다른 스타일로 그래서 완전히 그 장정구 선수를 그 속된 말로 갖고 노는 뭐 그런 시합이 됐는데 이 시합 끝나고도 장정구 선수에 대한 기대가 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그래 뭐 플라이급으로 다시 하면은 또 찬스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그뭐 여운을 좀 남기는 그런 시합이 됐죠. 예. 참 그래도 좀 쇼킹했어요. 그래도 장정구인데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재기전에서 벨라스코를 꺾을 때만 해도 예전의 기량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았거든요. 아 그리고 뭐 벨라스코가 그 전혀 무리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뭐 경험도 많고 그런 선수를 또 그렇게 꺾어왔기 때문에 했는데 곤잘레스에게 이 시합에 한해서는 역부족이었어요. 이 장정구 선수가 좀 뭔가 감각적으로 타고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항상 감각을 예리하게 갈고 닦아야 되는 선수인데 1년 이상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감이 무뎌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승부 감각이 많이 네. 떨어진 거죠. 유명우 같은 선수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하나하나 뿌리 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공백이 가도 그 뿌리 내린 게 한 번에 없어지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유명우 선수도 그 공백에 대해서 나중에 털어놓은 게 네. 있습니다. 이호카한테 지고 나서 한동안은 장고를 했었죠. 네. 6개월간 뭐 이제 잠수 탔다. 분노를 살릴 수가 없었다. 네.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다시 하기로 결정하고서 김진길 트레이너였나요?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산을 뛰었는데 그날 딱 뛰고 나서 트레이너가 네가 운동선수냐 아니면 나하고 건강 관리나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그만큼 운동 능력이 그렇죠. 확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유명우 네. 선수처럼 성실한 선수도 그 정도인데 장정구 선수도 그 공백기에 뭐랄까요 격차 줄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헬스클럽 한 3일만 안 나가가지고 3일 전에 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더 힘이 드는데 더구나 뭐 이런 아주 그 냉철한 그 아주 그 냉정한 프로 세계에서 그 격차는 심할 것 지금 같고 말씀하셨지만 장정구 선수도 성실한 선수예요. 유명호 그렇죠. 선수만큼 성실한 선수인데 얼마 전에 장정구 선수와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장정구 선수는 그 일반 선수들 같은 경우에 사우나에 이제 막바지 그 마지막 맥구름에 빠지기 힘들 때는 사우나를 보통들 이제 간다고 하는데 장정구 선수는 거의 모든 시합을 운동 연습으로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롱런을 할 수 있었다고. 근데 사우나로 빼서 상대의 주먹을 맞으면 충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본인이 성실했었다고. 장정구 선수는 천재죠. 근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제가 볼 때는 소트치탈라타와의 그 3차 방어전. 그게 6개월 만에 가진 경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9월 2차가 9월 토레스와 9월이고 그게 3월이니까 6개월. 그때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사생활, 연습, 복싱에 대한 회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스파링 할 때 복부를 맞고 뭐 넘어진 적도 있다고 하고 결국 6개월 만에 그때 경기했죠. 또 그 이영래 트레이너의 불화설이 막 불화설.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결국 트레이너를 교체를 네. 했고요. 제주도 뭐 훈련에서 전혀 이영래 트레이너가 신경 써주지 않았다. 다방아가씨를 불렀네. 뭐 이런 별 얘기가 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곤잘레스도 뭐 후에 이제 험한 꼴을 여러 번 보이지만 이때 곤잘레스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네. 듯한 아주 그 뭐 어디를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선수로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했고 이후에 뭐 파스쿠아나 소자토롱이나 뭐 카바알과의 시합에서 또 아주 그 무참한 또 KO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정말 장정구 선수까지 물리치고 나니까 정말 완벽한 선수로 보였던 뭐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가. 근데 우리가 항상 대전자의 질을 따져봐야 된다고 하지만 근데 의외로 곤잘레스 이 챔피언 1기 시절의 도전자들을 보면 장정구 선수 이기고 나서 그 뒤로 2, 3, 4, 5차 방어전, 파스코어 6차 방어전까지는 그렇게 막 지명도가 있는 선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라이트 플라이급이 근데 그래요. 네. 뭐 그 뭐 순위가 뭐 그 나름대로는 중남미 쪽에서 한다는 선수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명도가 없고 이 시절이 이제 정보 부재예요. 우리는 펀치라인도 이제 폐간이 되고 아니죠. 이때는 80 아, 근데? 아 그 근데 정도? 근데 그 라이트 플라이급은
그 당시만 해도 뭐 지명도가 아주 센 선수는 없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했는데 뭐 일단 시합 자체가 굉장히 씩씩하게 하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일기 때 저기 하고 했나요? 그 누구야? 그 김광선? 아니야. 임정근? 임정근. 예, 일기 때. 일기 때 했죠. 일기 때. 미국 네. 가서 했었잖아요. 네, LA에서는 잉글우드인가에서 했죠? 잉그루드는 뭐 홍수환 선수가 그 사모라한테 진대. 사무라 사라테 또 라이벌전 벌어졌던 시합이고. 아, 그래 맞아요. 네. 이때 89년도가 동양 챔피언이 주니어 플라이급이 정선용 선수였었는데 네. 아, 그댄 추아타나한테 뺏겨요 국내에서. 그 충격적이었어. 그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그 추아타나를 임정근 선수가 이제 10라운드에 KO시키고 동양 챔피언이 되면서 첫 방어를 끝내고 요 다음 해에 이제 곤잘레스 1기 때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동양 타이틀 매치를 TV 중계를 해줬나요? 나는 그 임정근 선수의 안 시합을 해줬어요. 못 봤어요. 못 보고 국내 중계 안 해줬어요. 그 세계 타이틀 하는 것도 뭐 중계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봤는데 임정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아마추어 경력도 꽤 있고 그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그 날린 것 같은데 사실 지명도도 없고 저도 잘 모르고 동양 챔피언 되는 뭐 그런 시합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뭐 막상 또 시합도 보니까 뭐 역부족이더라고요. 그거. 좀 느닷없이 세계 도전이 이루어졌죠. 지금 그 임진욱 선수 아버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내 챔피언도 이제 예. 지냈고 아시아 타이틀에도 도전을 했는데 현재 임진욱 선수 아버지면서 부산에서 또 체육관을 하고 계시고 임진욱 선수 일전에 타이틀 도전할 때 제가 젖지 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움베르토 곤잘레스의 무서움을 그 각인을 그 충분히 시킨 상태에서 그 장정구 선수가 도전에 실패하면서 체급을 올리겠다 그리고 은퇴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네. 했어요. 그러면서 89년이 끝나고 이제 대망의 90년대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89년도에는 국내에 그 괜찮은 라이벌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김봉준 선수와 이삼중 선수 대결을 얘기할 때 이삼중 선수와 이성우 선수의 라이벌전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경기도 정말 내용이 괜찮았고요. 사실 이성우 선수가 굉장히 유망주로 각광을 원래 더- 받았는데 그렇죠. 어느 시합부터인가 굉장히 그 좀 급격하게 좀 페이스가 떨어지는 그게 느낌. 이삼중 선수 아 그렇죠. 시합부터입니다. 예, 그렇죠. 이 시합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사실 펀치 파괴력은 이성우 선수가 더 좋다고. 아 그리고 예, 복싱 스타일도 나왔었고요. 그렇고 굉장히 그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다. 아 그렇죠. 이삼중 선수 시합에서 스톱이 걸렸네요. 예. 그리고 이제 허준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민영천 선수와 방어전이 이제 잡힌 상태였잖아요. 88년도에. 근데 그 화재 사고 때문에 결국은 그 발꿈치 양쪽 다 으스러지고. 예, 으스러지면서 그 얘기 저희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동양 챔피언인 상태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때 잠정 챔피언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어요. 이때는 뭐 인터림 챔피언, 잠정 챔피언 용어는 없었어요. 그냥 임시 챔피언이다 해가지고 민영천 선수가 도전을 하기로 했다가 경기 며칠을 앞두고 대전이 무산됐기 때문에 89년도에 그 동양 챔피언 그 임시 챔피언 결정전을 가져서 챔피언이 됩니다. 된 상태에서 이제 벤텀급의 최강을 가리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7월 달에 오장균 선수와 그 라이벌전을 해요. 그 경기도 상당히 비중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그 좀 각광을 받았던 경기였거든요. 예, 나름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예. 오장균 선수도 세계 타이틀을 잠정 타이틀 라바란레스가 나중에 했었죠. 도전하죠. 졌었죠. 그 오장균 선수, 민영천 선수가 롱카운트 1라운드 다운 당하고요. 1라운드에 이제 오장균 선수가 먼저 다운을 네, 당하죠. 다운되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거가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롱카운트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다운을 당한 이후에는 거의 원사이드하게 오장균 제가 선수가 기억에는 하여간 잡아냈죠. 뭔가 깨름직한 게 있었는데 그 시합에 깨림직한 시합이 혹시 민영천 선수와 루이시토 에스피노사 아니, 이런 아니, 게 아니. 아니네. 그게 다운 그 기사에 때문에 롱카운트로 나왔었습니다. 다운 때문에 뭐 문제가 되고 그랬다는 거 그 기억이 나서 정확하진 않는데. 근데 오장균 선수는 그 경기 아니더라도 거의 습관적으로 선제 다운을 허용을 했었고요. 자주. 예, 그리고 그때 그 팬클럽이 있어가지고 다니던 교회 신도분들이 링사이드 한쪽을 이렇게 쭉 메우고 네, 맞아요. 굉장히 막 열광적으로
그 예배 보듯이 응원을 하곤 했습니다. 그죠. 오장균 선수도 좀 불운한 선수죠. 그렇다고 네. 봐야 돼요. 하고 일본 원정 시합에서도 아주 시합 내용 좋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우리나라 복싱이 좀 좋을 때 같으면 국내로 챔피언이 누가 됐든 불 여건만 됐으면 그 당시에 익수제약이었죠. 그래서 후원을 받았죠. 후원을 받고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한국에서 했으면 챔피언이 될 수도 있었을 소지는 있었던 선수인데 90년대 초반 선수들이 참 그런 면에서 좀 불운하죠. 이용훈 선수도 벤텀급은 또 이용훈 선수도 예, 불러서 했다면 정말 그 좋은 경기가 나왔을 텐데 그렇죠. 아쉬움이 좀 있죠. 이용훈 선수도 뭐 그 타이틀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승훈 선수 못지않게 오히려 뭐 이승훈 선수보다 어떤 날카로운 면은 더했죠 이용훈 선수가. 정말 깨끗한 예, 그 깔끔한 그런 스타일 네, 때문에 팬도 그러니까 많았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도 좋은 선수들 많았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장균 선수가 어쨌든 그 첫 라운드 다운을 극복을 하고 원사이드하게 이제 판정승을 거두게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 허준 선수죠. 네. 그러니까 민영천 선수와 오장균 선수의 경기는 논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민영천 선수의 그 타이틀이 날아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면서 유야무야 돼 버렸어요. 유야무야 돼 버리고 허준 선수가 기적적으로 회복을 해서 그 방어전을 갖게 된 상대가 이은식 선수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경기에서 그 돌아온 첫 경기에서 1라운드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은식 선수가 허준 선수를 1회 KO 시키게 되는데 그 시합은 그 시합도 손꼽힐 만한 그 업셋 경기 아닌가요? 한국 그렇죠. 그 내용 그 두 선수의 레벨로 봐서는 그래야 되는데 허준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이력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업셋으로 그냥 딱 선정할 만한 그런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은식 선수가 워낙 그 일발이 있는 그렇죠. 선수였기 때문에 1라운드 KO가 또 많았고요. 거기 이제 잘못 걸린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은식 선수도 또 아깝네. 예? 아깝죠. 예, 정말 독보적이었는데 그 체격이나 반탐 뭐 슈퍼 반탐까지도 뭐 했는데 추후에 슈퍼 패더급까지 동양 챔피언이 예, 되잖아요. 최영수 선수하고도 시합을 근데 했었으니까 전성기 체급이 어떤 체급이에요? 벤텀급 아닐까요? 벤텀급이라고 반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키에 벤텀을 뺀다 하고 뭐 슈퍼 반탐도 무난했을 것 같고 아, 그렇죠. 키가 170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 170한 6? 그러니까 이때도 계속 잘하고 있었어요. 아. 키가. 그 벤텀을 펀치- 뺀다는 펀치가 묵직하다기보다는 면도날을 양상시키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그런 주먹이고 뭐 체형에 맞게 그 체격에서 묵직한 느낌은 안 날 것 같은데 정말 날카로웠고 정말 반탐 쳐놓고는 높은 KO를 초반 갖고 KO가 있었고. 예. 많았고요. 그러니까 허준 선수도 계속 살이 찌면서 이렇게 커나가는 신체 조건이라 허준 선수가 최우수 신인왕 받을 때 주니어 플라이급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주니어 플라이였죠. 그때 어렸을 때였는데 계속 이게 자라나면서 지금 주니어 미들급까지. 나중에 뛰겠다고 막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실제 뛰었습니다. 아, 뛰었나요, 예, 실제로? 실제로 주니어 미들급까지 뛰었습니다. 참 지금 봐도 키가 한 18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근간에 뭐 몇 년 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거의 지금 아마 한 다시 또 줄이셨어요. 아 그래요 요즘? 그때 보니까 한 슈퍼 미들은 되겠던데?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화랑체육관 선수들 경기가 있으면 이제 세컨도 자주 보고 네, 복싱장에는 많이 얼굴을 좀 복싱장의 나타내고 얼굴은 요 근간에는 못 봤는데 뭐 하여간 뭐 여전히 뭐 쾌활하고 예. 이은식 선수는 지금 그 KBF 한국권투연맹 사무총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 선수 후배 양성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덕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선수들이 인상이 많이 좀 따르고요. 좋은 것 같아. 인상보다도 선하시- 인품이 선하실 좋으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그 근데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 같지 않은 어떤 이미지, 그 성격도 문학소년 같은 예, 이미지. 약간 그 내성적인 그런 예. 면도 있으면서 예. 카리스마도 있고 예. 이 라이벌전 얘기 나와서 그 호준 선수 하니까 그 예전에 펀치라인에서 문성길 선수하고 가상 대결 한번 나왔던 적이 맞아, 있잖아요. 예, 있어요. 문성길 선수를 이긴다는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문성길 기사에서. 선수가 이긴다고 아니요, 결론나지 허준 않나요? 선수가 이긴다 그랬죠. 허준 선수가 이긴다. 많은 사람이 약간의 그러니까 6대 4인가 7대 3으로 허준 선수가 이긴다 문성길 선수와 허준 선수의 했을 때. 예. 가상 대결을 예. 그걸 또 흥미있게 봤고 전
인지도로 보면 그래도 문성기 선수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었는데 근데 프로에서 또는 근데 이제 허준 선수는 틀렸나 허용모 선수하고 이미지가 좀 겹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당시 그 가장 유명했던 복싱 만화 무당검이 허영만 감독의 무당검이 별명이 음. 무당검이었잖아요. 다 뭐 허영만 씨가 그린 허영모 허준 막 이러다 보니까 예. 일단 키 큰 선수들은 무당검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때. 무당 그러니까 키 크고 약간 슬림하면서 팔 길고 다리 길면 다 무당검이었어. 이윤식 선수도 무당검이 체질이지. 네, 그렇죠. 키 크고 마른 체예요. 그리고 그때 문성규 선수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돼 3전인가 그때밖에 안 아직 됐어. 아마추어 때를 벗기 전이라서 그래서 아마 그랬던 허준 것 선수한테 같아요. 좀 더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허준 선수도 뭐 약관의 나이부터 굉장히 유망주로 쳤고 뭐 미래 세계 챔피언으로 항상 뭐 영순이었죠. 이름을 불렸던 선수니까. 그 불의의 사고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깝죠. 그냥 별 기복 없이 갔으면 충분히 세계 챔피언 역시 될 수 있었던 그런 선수였고 단 조건은 주니어 플라이급이나 플라이급으로 했을 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벤텀? 벤텀부터는 벤텀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괜찮아요. 벤텀부터는 좀 이렇게 맷집 쪽으로 조금 이렇게 힘이라는 쪽으로 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맷집은 좋던데 뭐. 일단 만약에 주니어 플라이급이나 플라이급으로 계속 아예 근데 도전을 했었으면 도전한다고 나이를 했을 어느 때. 정도 먹고는 주니어 플라이고 그 키로는 178로 그때 아니 그래도 그때 어쨌든 주니어 플라이급 그 신인왕으로 근데 계속 키가 작았어요. 그때는 키도 작고 좀몇 살 때? 19살, 18, 16살 때. 그러니까 더 자랐겠죠. 키도 자랐는데 아유 지금 현재 그 키로 라이트 플라이는 그 생각을 진짜 무당검이지 그럼.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 선수가 계속 주니어 플라이급으로 남아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아무리 강한 선수가 와도 저 선수를 어떻게 이깁니까? 175되는 선수를 아무리 뭐 본전 체중을 못 빼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니, 입문을 주니어 플라이급 라이트 했잖아요. 플라이급에서 조이 올리브나 사파타가 170 안팎인데 그런 체형이 나오는데 175로 글쎄. 아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그 장민재 그 선수 그 친구 생각나네. 아, 장민. 장민 178인데 슈퍼밴드 지금 키가 아마 180까지 자랐을 거예요. 아. 지금 군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몸도 엄청 해군에서. 불어났겠네요 지금. 저 외국에도 하나 지금 그 누구죠? 툰트라? 외국에도 그 무당검이 거 하나 있잖아요. 저번에 저 푼도라라고 푼도라. 그 슈퍼헬터급인데 키가 거의 2m예요. 리치가 2m 7cm고 190 몇 cm인데 그러니까 주니아미들이 세바스티안 푼도라거든요. 그 선수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뼈값이네. 주니아미들에 누가 있었나? 뭐 예를 들어 임재근 선수 하고는 임재근 선수가 한 73 정도 되니까 27cm 차이 나네. 같은 체급으로 따지면. 지난 12월 달에 이제 에롤 스펜스랑 데니 가르시아 경기를 스포티브의 그 온으로 해서 중계를 했는데 그 언더카드였었어요. 나왔는데 상대가 그 슈퍼미들급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했다가 주니어 미들급으로 두 체급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야, 그 선수를 2라운드에 KO시키는데 그냥 앙상했었는데 지금 3개까지 붙었더라고요. 근데 근데 조만간 전면으로 부상할 그 것 선수 같아요. 보니까 키는 2m인데 이게 야들야들해 보이지가 않고 강단으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주 주먹 때리는 게 한 발 한 발 아주 파워 실어서 치는데 그 선수가 2m인데 68, 9kg짜리 시합을 하니까 또그 정도까지는 뼈무게네, 아니었지만 뼈무게. 웰터급 시절에 토마스 헌즈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헌스보다 더 흐느적했던 게 마크 브릴랜드가 마크 더 브릴랜드는 흐느적거렸어. 마크 브랜드 이렇게 나오면 좀 타조 같았고 초식 공룡 같은 근데 헌스는 느낌이었으니까. 흐느적거리다기보다는 그래도 몸이 좀 그렇죠. 딱 코브라 네. 컨디션이 제일 큰 이 상체가 발달이 그래도 네. 됐는데 모리스 블로커예요. 모리스 블로커가 188이고 아 진짜. 블랜드가 187이고 근데 헌즈가 블로커는 185입니다.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그렇죠. 블로커는. 근데 상당히 장신입니다. 블로커. 모리스 브로커도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트렁크를 이까지 끌어올려. 트렁크. 그 트리니다드 케어될 때 보니까 한참 쓰러지더라고. 오래 걸리죠. 쓰러지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그 트리니다드 막 기니까. 정신없이 맞고 떨어지는데 아 그때 트리나 20살 93년도 20살 때였나요? 그때가 트리나드가 73년생이니까 네. 21, 20살. 20살.
이 89년에 제가 기억하는 라이벌전은 김용강 대 이호로 선수. 그렇죠. 아, 11월 달에. 김용강 선수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한 경기. 그거 그 시합도 좀 판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죠. 그 근데 슬립 다운 다운 때문에 예. 다운 때문에 하자를 잡을 수가 없는 경기가 돼 버렸어요. 2대1 판정이었어요. 근데 그걸 주체를 극동에서 했나요? 88에서 했나요? 잘 이호로 모르겠어요. 선수 측에서 했습니다. 극동이면 그럼 극동 네. 측에서 했네. 그래서 좀 그런데 그 경기 그런 것도 말고 있나? 그러니까 극동하고 88하고 했는데 88에서 또 다운 갖고 피해를 본 경기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88 프로모션이 다운 노이로제 걸렸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경기였더라? 박윤섭 선수랑 이기준 선수 경기 같네요. 박윤섭 네. 이기준 선수가 그거네요. 예. 그 경기가 세미파이널이었어요. 그 이어로 김용광 선수 경기가 네. 메인 이벤트였고 근데 박윤섭 이기준 그 경기가 주니어 세미파이널. 페더급 예, 국내 그렇죠. 라이벌전. 예, 주니어 페더. 근데 그 방송에 박윤섭 선수와 이기준 선수 시합이 안 나왔어요. 아, 이 김용광 이어로 선수 것만 그거만 나왔죠? 나왔어요. 그때는 아직 88이 극동체육관 그거 프로모션에 그 비즈니스에 그걸 아직 미치지 못할 때였나요? 아직? 훨씬 못 미친다고. 근데 봐야죠. 그거 자꾸 판정을 비즈니스로 따지지 말아요. 아 비즈니스가 아니라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위세라 그래야 되나? 무게감이나 전통의 차이가 있겠죠. 전통이나 아무래도. 규모에서 이제 극동이 88은 막 이제 떠오르는 저거였고 극동은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 프로모터였기 때문에 예. 극동이 그때가 뭐 그때는 뭐 동아하고 극동이 뭐 양대 산맥이었어요. 근데 극동은 그때 챔피언이 뭐 백인철 선수 한 명 있을 때 아닌가요? 근데 세계 챔피언은 아니더라도 예. 그 전부터 하여간 계속 그 뭐 저변이 넓죠. 아주 저변이 굉장히 넓게 그 세계 챔피언이 있다고 저거 한 게 아니고 아까 뭐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미사코 일본 그 지금 그 세계 챔피언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 위상이 대단한 게 일본 챔피언이 막 많을 땐 막 6명까지 됐고 있고 동양 챔피언도 지금 3인가 됐고 있거든요. 그 이제 거기 관장이 그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그 와지마 고이치를 키웠던 미사코 그분의 아들이 자제분이 하고 있는데 그 꿈이 세계 챔피언 만드는 건데 오바라라는 선수를 이제 세계 챔피언 만들겠다는데 세계 타이틀 도전했다 그냥 2회 기절을 해가지고 언젠가 만들겠다 그러고 있는데 물론 세계 챔피언이 중요하지만 그 어떤 프로모션의 그 선수 규모는 선수층이 꼭 세계 챔피언 아니더라도 뭐 굉장히 극동은 굉장히 그 다양하게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동양 챔피언이 다 동아 선수로만 메꿔진 적이 몇 년도였죠? 그때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전부 동야 선수. 그러니까 동양 챔피언이 한국에 있던 동양 챔피언이 다 동아 선수였던 적이 있었던 한번 경우가 있었던 몇- 거 있었던 몇 경우가 명일 때 동양 챔피언. 그걸 그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때가 저기 황준석 선수가 황충재 선수 잡고 김득구 박종팔. 선수가 김광민 선수 잡고 아니에요. 그때는 82년도인데 네. 그때는 주니어 패더가 정순현 선수였고 뭐 그렇게 동아가- 한 체육관이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없었던 그런 적은 또 주니어 플라이는 김성남 선수였고 다 다릅니다. 그게. 동아체육관이 많이 배출은 했죠. 그렇죠. 동양 챔피언을 많이 배출해서 배출했고. 이왕섭 선수랑 최재원 선수가 한 시대에 동양 챔피언을 그쵸. 했고요. 둘이 같이 나오는. 하지만 나머지 체급을 다 동아가 가지고 있진 않았었어요. 그렇게는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러긴 좀. 근데 어렵죠. 하여간 극동 동아는 정말 선수층은 두꺼웠어요. 진짜. 극동도 이때만 해도 백인철 선수가 챔피언이지만 장정구 선수, 이현우 선수 전부 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동아는 원 센터 원 클럽 체육관이었고 극동은 두세 개 됐었지 않아요? 계열이? 여러 체육관 선수들을 음. 수급했고 88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봉준 선수도 88의 비즈니스였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프로모션은 김봉준 88 선수도 소속. 아 극동이 아니라 88에서 했어. 아 김봉이 그렇죠. 88. 그래서 이삼중 선수 경기 때문에 88과 이제 현대가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 그 최희용 선수 경기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현대가 이겼네. 하나 뺏어 가니까. 아 김봉준이 극동이 아니라 88이었구나. 그리고 이때 8월 달에 이제 이승수 선수와 황준석 선수의 2차전도 또 벌어졌었고요. 그 경기에서 이제 황준석 선수가 서력을 하고 이승수 선수는 은퇴를 하죠. 하게 되죠. 예. 연습 정말 많이 하고 나온 그런 몸이던데요. 그날. 웰터급에서 했나요? 아니면 주니어 미들로 했나요? 그때는? 체중은 아마 주니어 주니어 미들 체중으로 했을 계약 거예요. 체중으로.
그리고 이해는 89년에는 주니어 패더급에서 이제 최재원 선수가 정희연 선수를 꺾고 이제 새롭게 또 동양 챔피언이 된 해기도 하고요. 그 시합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 그 시합 저녁에 KBS에서 우연찮게 틀었는데 그 시합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최재원 선수 테크닉에 저 선수 굉장히 좀 잘하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아서가지고 그 뒤로 굉장히 주목을 했었어요. 그때 동양의 레너드라는 그렇죠. 별명이 생겼죠. 그때 한참 뜨고 있는 정희연 선수를 저런 식으로 농락을 한다는 거는 그때 최재원 선수가 허리 디스크인지 네, 허리 디스크 알아서 때문에. 공백기가 있었는데 최재현 15개월간 선수는 시험을 고질적으로 허리가 안 돼. 허리가 계속 안 좋아. 그래서 강훈련을 소화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그 복싱 센스는 정말 타고나가지고 인간 극장 주인공으로 인간 시대, 인간 극장이 아니라 인간 그때 MBC 인간 시대. 그때 저기 중국집에서 배달하면서 맞아요. 운동하고 그 나중에 그랬었죠.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허리 고치지 않으셨나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때 동아체육관에서 운동 끝나고 특정 업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조그만한 구멍가게로 선수 동료 한 명에서 콜라 한 병을 하는데 아줌마 보더니 이거 외상이에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짠한 거야. 근데 그때 최재현 당시에는- 선수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네. 구청 네, 소속으로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오래 했죠. 아마 지금쯤 팀장쯤 됐을 텐데 호봉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뭐 아주 안정된 생활하고 뭐 아주 그 어여쁜 부인과 아주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그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학자금까지 다 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은 직업이죠. 요새는 70대 1이랍니다. 요새는 그거 저 시험 어려워요. 네. 웬만한 사람은 패스 못해요. 대졸자들도 몰리는 시험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최재원 선수와 정희연 선수 경기는 뭐랄까요? 정희연 선수가 계속 러싱을 하는데 최재원 선수를 맞추지를 못했어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최재현 선수도 정말 시대를 잘못 타고 나가지고 국내 강자들은 모조리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신인왕 결승전 때 김봉철 선수 잡았죠. 네. 박영준 선수 유일한 또 1패를 네, 했었죠. 잡았죠. 정희연 선수도 이기죠. 박윤석 박윤석 선수한테도 선수도 이기죠. 네. 정말 국내 내노라 하는 강자들은 다 뭐 꺾었습니다. 일본 원정 가서도 이기고 원정 가서 낙가다니 유키도 네. 또 2라운드 KO 시키고요. 근데 이게 한번 박종팔 대표로 명의가 넘어가고 나서 시합 한번 취소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안토니오 세르멘전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그 뒤로 완전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르메녀는 뭐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게 세르메녀가 이게 보통 보통 선수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뭐 고전했지만 자세였다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보니까 세르메녀가 이게 그냥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세르멘요가 세계 챔피언 되고 오퍼를 한번 넣었다고 그러던데 최재원 쪽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최재원 씨가 그 링사이드 카페 거기서 댓글에서 한번. 근데 모르긴 몰라도 세르메녀가 오퍼를 넣었으면 나 한국 가서 하고 싶다 그랬겠지. 근데 뭐가 여건이 안 맞았겠지. 세르메녀가 뭐 베네수엘라로 오라고는 안 그랬을 거고. 네. 뭐 세르멘요 입장에서 그때 진 게 좀 한이 됐었나. 뭐 그것도 그러고 일본쟁에도 섰고 그러니까 네. 최재원과 뭐 복수도 할 겸 뭐 너네 나라에서 한번 나 얼마 주면 하겠다 뭐 이런 오퍼는 넣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면 매치업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얼마 전에 형님이 알렉스 박 지인진 시합 올리셨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괜히 연관성 되는 게 최재원 세르메뉴 시합 하루 전에 박영준 선수가 타이틀 날려버려요. 그죠? 근데 인진이 형 알렉스 박 시합 다음 날은 최용이 또 타이틀 날리니까 왠지 그 두 개가 매치가 돼서 묘한 연관성 평행 이론 같은 그런 게 생각이 알레스박 나더라고요. 지인진 시합은 그 방송은 굉장히 알레스박을 굉장히 그 밀어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MBC에서 광고 띄울 때도 알렉스 그리고 박이 섀도우 하는 거 굉장히 막 나오고. 유명하게 왜, 보고. 왜 그랬냐면요. 네.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코스차 이제 막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을 때였는데 추가 한국에 오기로 했다가 불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알렉스 박을 놓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그 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적이 이미 1패가 있던 선수를 있었죠. 그렇게 띄우고 1패지만은 굉장히 잘하던데요. 알렉스박이. 뭐 러시아 국가대표 출신.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시합은 알렉스 박이 주인공으로 네, 됐는데 결과적으로 뭐 상대가 너무 그러니까 알렉스 박 측에서 지인진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체급 아래 벤턴급에서 뭐 랭킹에 올라와 있다니까 할만하다고 했는데 실력이 그냥 할만한 실력이 아니라 이게 그러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예. 직접 맞붙는 거하고 네, 틀리더라고요. 틀린 선수들이 그게 아주 극명하게 틀린 선수들이 있어요. 보기는 딴 사람하고 시합하는 거 보면 할 것 같은데 막상 자기가 붙으면 안 되는. 최영수도 약간 그런 거고.
그렇죠. 최영수도 그러니까 사라고사도 약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뭐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기는 거. 쉽지 않은. 네. 대표적인 게 문성길 선수라고 하는데요. 아유, 문성길은 내가 봐도 화면으로 봐도 못 이길 것 같은데. 근데 맞붙어본 선수들이 그때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필름으로 보면 느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육상 선수 출신이어가지고 그렇죠.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 화면으로 보면은 뭐 허점이 많은 것 같아서 뭐 자기가 그 허점을 좀 공략을 할 것 같은데 막상 들이닥치면 안 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약간 허우적거리는 그 훅이 굉장히 그 훅을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부터. 굉장히 바쁘죠, 복싱이. 그렇죠. 굉장히 바쁘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89년도도 뭐 국내 라이벌전도 많고 또 세계 타이틀 매치도 나름대로 비중 있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시합들이 꽤 많았던 해인 것 새 같네요. 얼굴도 많이 나왔어요. 네, 이제 지문실 선수가 일본의 원정에서 이토로 KO 시키고 새롭게 동양 챔피언이 되고 라이트급은 박봉춘 선수가 88년에 그러니까 국내 선수로는 김득구 선수 이후로 처음 동양 챔피언이 됐는데 오토모 이와오가 이제 오토모 이와오. 타이틀을 뺏깁니다. 네. 네. 최강 최강 선수가 선수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예, 해서 무승부도 하고 무승부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 오토모 선수도 거의 그냥 전진밖에 모르는 선수라.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뭐 그 최강 선수와는 정말 그 타격전하고 후에 이제 나자로프한테 이제 동양 타이틀은 뺏기고 했는데 뭐 잠깐 동안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뭐 그런 그 선수였어요. 나자로프 선수는 러시아 본토인가요? 아니면 키르키스탄 키르키스탄? 아, 키르키스탄 출신이고 나자 우즈벡 아닌가? 아니야 키르키스탄 키르키스탄. 그럼 알렉스 박이랑 뭐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이런 건 아니었나 봐요. 그건 모르겠고 나자로프도 뭐 결국은 마지막에 좀 별로 안 좋았죠. 뭐 일본하고 프랑스로 이제 팔려가면서 가자마자 뺏기죠. 예, 뺏기고 바티스- 일본과는 연이 끊어집니다. 예, 그 프랑스에서 저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 장 바티스트 맨디를 세계 챔피언 만들려고 나자로프로 프랑스로 수입해서 바로 붙여가지고 바로 뺐죠 그냥. 그래서 일본이 참 러시아 쪽 그 유리해서도 좀 재미를 보고 그 당시에 일본이 이제 90년대 들어서도 챔피언도 없고 그 당시에 일본이 이제 TV 중계도 끊어지고 뭐 이제 굉장히 복싱의 바닥을 칠 때예요. 했더니 교회에 지면서 그 타파책으로 러시아 선수 5명을 이제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사실 포커스는 유리는 약간 엑스트라 분위기였고 그 헤비급 선수하고 유리가 세계 선수권자였어요. 근데 그 체급이 진짜 플라이니까 그렇게 하고 포커스는 그 헤비급하고 그 슈퍼라이트급 그 일본 챔피언했던 그 머리 까진 그 누구죠?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네, 안 나요. 그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그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히려 유리하고 나자로프가 굉장히 하고 살아남았죠. 헤비급 선수 둘은 적응 못하고 한 번인가 시합하고 가버렸고 그 나머지 셋이 이제 일본 챔피언부터 해가지고 그 경기력이 워낙 좋으니까 나름 이제 그 관중 동원도 하고 다시 어떤 일본 복싱의 그 재기의 발판의 시작이 되는 기틀이 이제 유리 나자로프 그리고 지금 이름 기억 안 나는 그 주니어 웰터급 슈퍼라이트급 일본 챔피언했던 단명했어요 그 선수. 네, 그 선수는 그리고 오히려 단명하고 결국 나자로프하고 유리는 세계 챔피언까지 가는. 사실 일본은 그 교회이즘의 그 수입 복서가 성공을 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다시 복싱의 어떤 인기가 다시 좀 회복되는 계기가 됐던. 그러면서 교회에서 유리와 그 나자로프 또 오니즈카까지 네. 같이 세계 챔피언을 거느리던 명문 체육관이었는데 지금 좀 폐쇄했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그 가서 보면은 그 교회 가네이라 옛날에 그 구식견 욕구를 데리고 있을 때 그 약물 설로 그 했고 약간은 사기 이미지가 있으신 흥행사죠. 네, 흥행사 그분이 있을 때 정말 교회가 강했는데 그 이제 아드님이 그 교회 선친이 돌아가시고 이제 맡았는데 이 아드님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복싱 쪽은 글쎄요 뭐 그 아버님 같은 천상 복싱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했는데 굉장히 그 뭐 그 마지막에 사또를 세계 챔피언 만들고 했는데 더 부응을 못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잠정 폐쇄 일단 교회 지금 문을 닫았는데 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자, 얘기하다 보니까 1989년도를 4부에 걸쳐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제 90년대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해였고요. 90년대에는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90년대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그 또 좋은 주제를 찾아서 몇 곡지 더 다른 얘기를 해보고 그 후에 90년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네요.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클로징은 김영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간만에 반가운 분들을 봐서 좀 본의 아니게 좀 들뜨고 예, 두서없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 다음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중하면서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